자, 지금부터 3장 다층 퍼셉트론을 공부합시다. 3장은 여러분 1장, 2장하고 이제 좀 다른 게 있는데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이 등장을 해요. 신경망은 기계학습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그 모델이고, 그 다음에 다양성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는 거고요. 아주 개략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50년대에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 모델이 개발이 됐고,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그 은닉층을 가운데 둔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 두 가지 모델을 3장에서 살펴볼 거고, 이제 4장은 딥러닝을 공부를 하는데, 4장은 다층 퍼셉트론을 그냥 은닉층을 여러 개를 두어가지고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장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4장 내용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먼저 신경망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게 여러분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런이라고 그래요. 물론 굉장히 작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10에 11승계 정도의 이런 뉴런이 들어있으니까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뉴런 하나당 평균 다른 뉴런과 1000개 정도의 연결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집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뉴런 하나는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세포체라는 게 있고, 세포체는 간단한 연산을 한다고 그래요. 연산을. 그 다음에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에서 신호를 이제 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축삭, 엑소는 처리한 결과를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다른 뉴런하고 연결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케미컬, 어떤 화학물질이 전달이 된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이제 술을 과음을 한다든지 그러면 얘가 죽어가지고 케미컬이 잘 안 흐르고 그래가지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연산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망은 이런 생물 신경망을 모방을 해보자, 이런 이제 동기에서 출발했고요. 신경망 역사를 살피면 아주 이게 다채로운데,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 쿠렌코프 2015라는 그 참고문헌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웹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43년에 맥컬럭 피치라는 사람이 신경망 모델을 제안을 했다. 물론 굉장히 원시적인 모델이죠. 학습 알고리즘 없었고, 그 다음 49년에 헤비라는 사람이 학습을 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제 58년에 이제 획기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퍼셉트론을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3장에서 공부할 그 신경망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기계학습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 자체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병렬로, 직렬로 연결이 돼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어떤 그런 구성 요소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퍼셉트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아달린, 마달린이 나왔고, 60년대에는 뭐 이 퍼셉트론이 정말 굉장한 일을 해줄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곧 실현이 될 것처럼 막 과대 광고가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인공지능에 뭐 겨울이 뭐 2번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 휩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69년에 민스키와 페퍼트가 퍼셉트론즈라는 저서를 출간하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퍼셉트론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 모델은 선형 분류기에 불과하고 단순한 수학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익스크루시브 오어라는 아주 간단한 분류 문제조차도 해결을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입증을 한 그런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층을 여러 개를 두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그런 책이에요. 자, 이 퍼셉트론즈가 나옴으로써 그 신경망 연구가 팍 가라앉죠. 그래서 이제 펀딩도 끊기고 사람들도 이제 관심도 멀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1986년에 또 다른 저서가 나오는데 Parallel Dispute Processing이라고, 이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논문 형식으로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퍼셉트론에 은직층을 추가를 하면 이게 굉장히 잘한다. 실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고 이론적으로 입증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을 제안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신경망 연구가 부활이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리서치 펀드도 생기고 실용적인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얘는 이제 신경망 모델이 아니에요. 이제 커널을 쓰는 모델인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11장에서 이제 커널 머신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SVM이라는 게 이 다층 퍼셉트론보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밀렸어.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은닉층을 한 개 내지 두 개만 두는 게 아니라 5개 또는 10개를 두어서 깊은 구조로 만들면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입증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지금 컴퓨터 공학의 가장 큰 화두인 뜨거운 주제인 이제 딥러닝이죠. 지금 이제 딥러닝이 기계학습의 어떤 주류 기술로 자리를 잡았어요. 즉 신경망이 다시 이제 부상을 한 거죠. 이런 이제 간단한 역사를 살펴봤고, 신경망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요 전방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이제 전방 신경망, forward neural network 이렇게 부르고, 이 피드백이 있는 신경망을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 이렇게 부르죠. 순환 신경망은 이 책에서 7장인가요? 8장. 이제 8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은닉층이 하나 내지 두 개가 있는 얕은 구조의 신경망이 있고, 우리가 이제 4장에서 공부할 은닉층이 L개가 있는, 즉 5개라든지 10개라든지 또는 100개라든지 이렇게 깊은 구조의 신경망이 있어요. 자, 3.2절에서는 이제 퍼셉트론을 공부를 하는데, 퍼셉트론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딥러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퍼셉트론에서는 이제 노드라는 개념, 가중치라는 개념, 층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제시가 돼요. 자, 이 그림이 퍼셉트론인데, 퍼셉트론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돼요. 입력층하고 출력층,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그리고 왼쪽에 특징 벡터가 입력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X1, X2, X3, X4에서 그 4개가 입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 X0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1이라는 값이 항상 입력이 되는 이제 바이어스 노드예요. 그래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의 값이 입력이 된다고 보고,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꽃잎의 너비, 그 다음 두 번째는 꽃잎의 길이, 뭐 세 번째는 꽃받침의 길이, 네 번째는 꽃받침의 너비, 이렇게 보면 되고, 엠리스트 숫자 같은 경우는 28바 28의 비트맵이잖아요. 그래서 총 784개의 점이 있는데, 이제 X1부터 X784까지 있다. 그리고 바이어스 노드까지 하면 이제 785개의 노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요 입력층에 있는 입력 노드 각각에 하나씩의 가중치값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W0, W1, W2, WD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Y라고 표기를 하고 값 하나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특징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X1, X2, XD로 표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출력층에서 계단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플러스면 플러스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값이면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그런 계단함수가 사용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활성함수 이렇게 불러요. 퍼셉트론 동작을 수식으로 쓰면 아주 간단해요. 시그마 i는 1부터 d까지 해서 wi, xi, 즉 특징값하고 해당되는 가중치값을 곱해요. 그리고 그놈을 다 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어스 값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S라고 우리가 중간값으로 표기를 하면 이 S를 타우라는 활성함수 값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최종 출력 Y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타우라는 활성함수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계단함수를 쓴다고 그랬죠. 그 계단함수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S가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금 여기 예제 퍼셉트론 하나 있는데 2차원 특징 공간이에요. X1, X2. 뭐 이런 공간이죠. 그 샘플이 2차원 공간에 지금 4개가 수집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 웨이트 값은 마이너스 0.5, 1.0, 1.0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퍼셉트론. 2차원 특징 공간에 X1부터 X4까지 4개의 샘플이 있는데 X1은 00, X2는 10, X3는 01, X4는 11이죠. 그 다음에 이 4개의 샘플이 각각 레이블을 가지고 있죠.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샘플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레이블, 그 다음에 이 검은 점은 이제 플러스 1이라는 레이블 값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4개의 샘플을 이 퍼셉트론에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00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X1에 0 넣고 X2에 0을 집어넣으면 0하고 1.0 곱하고 0하고 1.0 곱하니까 여기 0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 1인데 1하고 마이너스 0.5 곱하니까 마이너스 0.5죠. 다 더하면 마이너스 0.5죠. 근데 여기에 계단함수라는 활성함수에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0이 입력이 되면 출력으로 마이너스 1이 얻어진다. 이 계산이죠. 즉 00을 입력을 하면 출력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4개의 훈련 샘플 중에 하나는 제대로 맞춘 거죠. 또 다른 걸 해볼까요? 10,
1, 0을 집어넣으면 곱하면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0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0.5 되니까 다 더하면 플러스 0.5가 되죠. 그리고 계산함수를 적용을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즉 1,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그러니까 x2라는 샘플도 얘가 맞추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옳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샘플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샘플도 마찬가지고 즉 이 퍼셉트론은 이 네 개의 훈련 샘플을 전부 옳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퍼셉트론 동작을 우리 이제 행렬 표기를 써가지고 표기를 하면 훨씬 이제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x는 특징 벡터예요, d 차원에. 그 다음에 웨이트는 w, wt까지 얘도 이제 d 차원의 가중치 벡터고, 그러면 w 트랜스포즈 x 하고 w 제로를 더하면 s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는 이 W 제로가 거슬럭거리니까 차원을 D 플러스 1차원으로, 즉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가지고 D 플러스 1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 벡터도 W 제로를 집어넣어서 D 플러스 1차원의 벡터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이제 더 간략한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면 y는 타우 wt x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죠. 퍼셉트론의 동작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0.5, 1.0, 1.0이라는 가중치 값을 갖는 이 퍼셉트론은 이런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x0 플러스 x2 마이너스 0.5, 지금 여기 이제 가중치 1이 곱해져 있고 여기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런 수식이에요. 이꼴 0 이런 수식이에요. 이것을 특징 공간에 직선으로 그려보면 이 파란 직선이 된다. 파란 직선. 퍼셉트론 동작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직선 위쪽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점이건 입력을 하면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점을 입력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즉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결정직선은 특징 공간을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한쪽은 플러스 1이라는 부류,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부류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2차원에서 생각해 봤는데 D차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은 이렇게 되죠. W는 x1 플러스 Wt x2에서 Wt xt는 0. 이런 공식이 되겠죠. 자, 2차원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이 부류를 결정을 해주잖아요. 플러스 1 부류, 마이너스 1 부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디시전 라인 이렇게 불러요. 결정 직선 이렇게 부르죠.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3차원까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의 구석을 x1, x2 이쪽으로 손놓은 축을 x3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공식이 무엇을 형성을 할까요? 직선이에요? 직선이 아니고 어떤 평면이죠.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로 또 이거 평면이 딱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기울기는 이 가중치값 W1, W2
이게 결정을 하는 거죠. 저 값이 변하면 이 평면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제 W체로 이 가중치값은 원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 그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고, 됐죠. 그리고 그 평면의 한쪽은 플러스 1이라는 부류로 분류가 되고,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 1이라는 부류로 분류가 되고, 4차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학적인 공간에서는 똑같이 작동을 하죠. 4차원, 5차원, 뭐 100차원, 뭐 10,000차원 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4차원 이상은 우리가 이제 결정, 초평면, 디시전, 하이퍼플레인 이렇게 부르고, 3차원은 이제 디시전 플레인 이렇게 부르고 그러죠. 자, 지금까지는 퍼셉트론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동작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기계학습에서는 퍼셉트론이 여러분한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훈련집합이 주어지는 거죠. 훈련집합이 주어지고 이 가중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중치를 찾아라. 자,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x1, x2, x3가 마이너스 1 부류고 x4가 플러스 1 부류다. 그랬을 때 이 가중치를 얼마로 해야 이 4개의 샘플을 다 옳게 분류를 할 건지 찾아내라? 뭐 이런 문제가 학습 문제죠. 학습 문제죠. 학습 문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뭐 결정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아까와 똑같아요. 단지 W체로 바이어스 값만 살짝 바꾸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W체로 W1, W2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W1, W2, W3, W2 이 값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이 기울기를 살살 바꿔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4개의 샘플을 제대로 분류를 하죠. 그 바이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올리고 낮추고 그래도 여전히 4개를 제대로 분류를 하죠. 자, 여기는 이제 그 특징이 3개인 그 하버만 서바이벌이라는 문제인데, 이 경우는 이제 x1, x2, x3니까 4개의 가중치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N리스트 같은 경우는 784차원이니까 785개의 가중치 값을 알아내야 돼요. 가중치 값을 알아내야 되죠. 수월하지 않죠. 자, 이걸 이제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알고리즘 만들려면 이제 목적 함수를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개 변수는 가중치 값들이죠. 그래서 W0부터 WD까지 이게 매개 변수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그냥 세타라고 표기를 하자. 세타라고. 매개 변수는. 자, 이 경우는 이 세타라는 매개 변수 집합을 이루는 애는 결국 이 W예요. W. 즉 W0부터 WD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함수를 J 세타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J 그 볼드체 W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목적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W 값이 품질이 안 좋아. 즉 4개의 샘플을 많이 틀려. 그러면 그럴수록 값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값이 커야 되죠. 그리고 4개의 샘플을 다 맞추면 또 최저값이 돼야 되죠. 우리가 최저값을 0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하는
그런 어떤 함수, 목적 함수를 우리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자동으로 컴퓨터가 설계는 안 해줘요. 그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조건. JW는 0보다 크게 하자. W가 최적이면, 즉 모든 샘플을 맞추면 JW를 0으로 하자. 틀리는 샘플이 많을수록 JW는 큰 값을 갖도록 만들자. 이 세 가지 조건만 잘 만족을 하면 그 목적 함수는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퍼셉트론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대문자 y는 현재 매개변수 값 w가 틀리는 샘플의 집합이에요. y가 공집합이면 0이 되면 되죠. 다 맞추는 거니까. 그리고 y가 샘플을 많이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즉 틀리는 샘플이 많을수록 이 값이 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y에 속해 있는 어떤 샘플 xk가 있다고 그러면 이 xk의 정답이 yk죠. 레이블이 yk잖아요. yk고 xk를 현재 w로 분류를 해보면 뭐 이런 수식 아니겠어요? 지금 퍼셉트론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웨이트 값하고 그 특징 벡터를 곱해가지고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출력을 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샘플이 플러스 1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1. 즉, 이 YK가 플러스 1이야. 얘가 Y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겠죠. 값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둘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xk라는 샘플이 이제 마이너스 1에 속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yk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 가로 속에 있는 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야 틀리니까. 그래서 다 곱하면 이 마이너스까지 곱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틀리는 샘플은 이 수식이 마이너스 yk 가로 더블 트랜스포즈 xk가 그놈이 마이너스 1에 속하건 플러스 1에 속하건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예요. 즉 y가 틀린 샘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j라는 목적 함수 값은 커지죠. 그리고 y가 empty면 비어있으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조건을 충실하게 잘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훌륭한 목적 함수다. 퍼셉트론을 위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목적 함수 설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그 최저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최저값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적용을 해야 돼요? 미분을 적용을 해야 되죠. 미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목적 함수가 값이 낮아지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편미분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W라는 매개 변수가 D 플러스 한 개의 변수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W0로 미분해보고 W1 가지고 미분해보고 W2 가지고 미분해보고 WD 가지고 미분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WI로 미분을 하면 지금 JW를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꼴이 되죠. 이런 꼴이 되죠. WI로 미분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나머지들은 다 상수에 해당이 돼요. WI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상수니까 0이 돼버리고 실제로는 요것만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요걸 미분을 하면 WI 곱하기 XKI를 WI를 미분을 하면 XKI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YK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YK XKI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는 그대로 따라오고. 아주 간단하게 미분이 되죠.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그레이디언트 수식이에요. 이 그레이디언트를 우리가 앞에서 설정해놨던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로 G,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바로 이제 이 G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식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델타 규칙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는 어떤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는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쓰면 돼요.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은 입력은 훈련집합 X, Y고 이제 학습률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하이퍼 파라메터로 그 다음 출력은 이제 최종 가중치 W 이제 해시라고 표기를 했어요. 단수를 생성해서 초기에 W를 설정을 한다. D 플러스 한 개의 값을 단수를 생성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peat until y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즉 모든 샘플을 맞추는 그런 매개 변수 값을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 y를 공집합으로 놓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식 3.4, 즉 퍼셉트론을 동작을 시킨다. 그래서 y값을 구해본다. 출력값을. 근데 이 y가 yj하고 다르면 yj는 지금 j번째 샘플의 정답이죠. 그리고 이 y는 현재 퍼셉트론 출력한 값이죠. 그게 다르면 틀렸다는 거죠. 틀리면 걔를 y에다가 추가를 해라. 그래서 이 for loop을 돌고 나면 y가 틀린 샘플들만 가진 집합이 되겠죠. if y가 공집합이 아니면 틀린 놈이 있으면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델타 규칙, 가중치를 갱신하는 델타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D개의, D 플러스 한 개의 매개 변수를 갱신을 해라. 그리고 y가 공집합이면 마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반복을 해라. 그리고 이 리피트 룹을 탈출하면 그 순간에 W 값을 최저값으로 간주를 하고 저장을 해라. 방금 전에 본 것은 배치 버전이죠. 근데 우리가 스토캐스틱 버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난수 생성의 초기화를 설정한다. X의 샘플 순서를 섞는다. 큐트 어떤 시그널 변수를 true로 놓고 n개의 샘플 각각에 대해서 퍼셉트론을 동작을 시키고 다르면, 즉 틀리면 틀린 놈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false로 바꿔놓고 갱신을 하고 샘플 하나 하고 틀리면 갱신하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틀린 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가중치 값을 갱신하는 그런 구조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스토캐스틱 버전이라고 부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for loop을 써가지고 샘플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기술했는데 우리가 이제 행렬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가중치도 우리가 for loop을 써가지고 D 플러스 한 개를 일일이 이렇게 갱신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행렬 표기를 쓰면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표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수정을 해보면 지금 9번, 10번 라인, 이게 8, 9가 아니라 90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래서 9, 10번 라인에 이 한 줄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 내용은 똑같아요. for를 써가지고 모든 변수를 일일이 표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행렬 표기를 써가지고 한 줄로 표기하느냐, 내용은 똑같아요. 현대 기계학습은 행렬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은 간결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기계학습을 할 때 이제 병렬 처리를 하잖아요. GPU를 써가지고. 그래서 행렬 표기를 해놔야 용이하게 GPU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행렬 표기를 많이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퍼셉트론을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선형 분리 가능했죠. 우리 학습만 잘하면 100%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훈련 집합을 가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즉 선형 분리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문제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는 이 퍼셉트론 알고리즘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y가 공집합이 되는 순간이 생길까요? 영영 안 생기죠. 무한루프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until y가 공집합일 때까지가 아니라 until 더 이상 개선이 없다면 10번 이상 세대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계속 같아요. 그러면 수렴했구나. 더 이상 성능 개선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낸다든지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죠. 자, 3.3절은 이제 다층 퍼셉트론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던 그런 문제예요. 자, 왼쪽 그림은 선형 분리 가능해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세 가지 경우가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거 또 불가능하고, 두 번째 것도 불가능하고, 세 번째 거 불가능하죠. 선형 분리 불가능해요. 즉, 퍼셉트론은 100%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리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XOR이라고 표기를 한 게 익스크루시브 오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단순하면서도 퍼셉트론 한계를 지적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 경우는 샘플이 4개인데 00, 11은 마이너스 1이고 10, 01은 플러스 1인 이런 훈련 샘플이죠. 마치 논리로 해서 익스크루시브 5 비슷하잖아요. 두 개가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스크루시브 5와 분류 문제다 이렇게 보통 부르죠. 아까 민스키가 69년에 퍼셉트론즈라는 저서를 출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퍼셉트론은 선형 분류기에 불과하고 사실 별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 퍼셉트론을 제안한 로젠블랏 있었잖아요. 58년에 제안한 로젠블랏.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래요. 둘이 사이가 확 벌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74년에 웨어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을 써요. 박사의 논문을 쓰는데 이분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86년에 그 Parallel Dispute Processing,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 저서가 나오는데 은닉층을 추가로 한 다층 퍼셉트론 이론을 정립을 하죠. 그리고 이 신경망은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입증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경망 이제 연구가 다시 부활을 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풀고 이렇게 되죠. 혹시 여러분이 퍼셉트론즈나 패러럴 디스피트 프로세스 이런 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있으면 뭐 주문까지 해버릴까? 어떨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86년에 나온 책이니까 있을 법하죠? 있죠? 저기 보면 이제 볼륨이 1, 2로 되어 있는데 볼륨 1을 보면 103분 한 10만원 좀 넘네요. 카트에 넣을까요? 퍼셉트론즈는 팔릴까요? 있을까요? 있죠? 35분. 한 4만원? 카트에 넣을만 하네요. 전북대학교 도서관에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2권 다 빌려다가 군데군데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서양 사람들의 이 학문적인 전통은 참 우리가 높이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게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존 이론을 계속 공격을 해도 되죠. 그리고 어떤 이론은 한때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무너졌다고 그걸 포기를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계속 또 개선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책을 또 찾아대요. 이런 학문적인 전통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타칭 퍼셉트론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몇 가지 바뀌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은닉층을 둔다는 거예요. 아까는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은닉층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활성함수로 계단함수를 썼었죠.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단함수 비슷하지만 이게 이제 스무드한, 매끄럽게 변하는 그런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사용을 한다. 이게 학습이 잘 안 된다. 즉 퍼셉트론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이게 세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익스크루시브 오화 문제, 이게 퍼셉트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3개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4개는 못 맞추죠. 선형 분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을 개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퍼셉트론 2개를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거죠. 자, 지금 여기가 예시가 돼 있는데 이제 퍼셉트론 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퍼셉트론 2라는 거 하나 해가지고 퍼셉트론 1이 플러스고 퍼셉트론 2도 플러스인 그 영역은 플러스 1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 나머지 영역은 마이너스 1이라고 분류를 하면 익스크루시브 오화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된다. 이런 발상이죠. 자, 그러면 퍼셉트론 1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0.5, 1.0, 1.0이라는 웨이트 값을 가지면 돼요. 그 다음 퍼셉트론 2는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해줘요. 2개를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 2개를 결합을 해보자, 하나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이 파란 노드, 이게 퍼셉트론 1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파란 노드가 퍼셉트론 2죠. 인풋은 공유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결합된 형태의 2개의 퍼셉트론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이런 공간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즉 원래 특징 공간을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1번) (2번) 퍼셉트론 사이에 있는 이 A라는 영역에 있는 점들은 전부 1, 1이라는 점으로 변환이 되고 2번 결정직선 위쪽에 있는 점들은 C번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면 전부 2점, 즉 1, 마이너스 1점으로 변환이 되고 지금 B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점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이 공간을 G1, G2라고 표기를 하자. 즉, 퍼셉트론 2개가 결합된 형태의 이런 신경망은 X1, X2라는 원래 공간을 G1, G2라는 새로운 특징 매핑을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 게 새로운 G1, G2라는 공간에서는 이 샘플들이 선형 분리 가능해졌잖아요. 가능해졌죠. 더 좋은 분류에 더 유리한 새로운 공간으로 매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선형 분리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공간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으로 분류해주는 그런 퍼셉트론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퍼셉트론이 이 G1, G2를 입력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퍼셉트론은 이제 이런 결정 직선을 가지면 되고 걔가 마이너스 1.0, 1.0, 1.0이라는 가중치를 가지면 되고 그 세 번째 퍼셉트론은 1번, 2번 퍼셉트론의 출력, 즉 G1, G2를 입력으로 받으면 되니까 이 뒤쪽에다가 붙이면 되죠. 퍼셉트론 1, 2는 병렬로 연결을 하고 퍼셉트론 3는 그 뒤에
직렬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보니까 맨 왼쪽에 입력층이 있고 맨 오른쪽에 출력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층이 하나 더 생겨버렸죠. 근데 그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히든 레이어, 은닉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자, 여러분이 그 익스클루시브 5와 훈련 집합에 해당되는 요 4개의 샘플을 집어넣고 그 레이블에 맞게 출력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용어상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히든층이 있는 애는 그 다층 퍼셉트론이면 아까 배웠던 입력, 출력층만 있는 애는 단층 퍼셉트론이냐. 근데 그 퍼셉트론도 입력층, 출력층이 있으니까 층이 2개인 거잖아요. 2개고 얘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니까 층이 3개고. 근데 실제로는 통상적으로 입력층은 층으로 안 세요. 왜 그러냐면 입력층에서는 연산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은닉층하고 출력층, 즉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표기한 데에서는 시그마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활성함도 적용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연산이 일어나는데 이 입력층에 있는 노드는 회색으로 칠해놨는데 얘는 그냥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걔를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층을 층 개수를 셀 때는 빼면 얘가 3층 신경망이 아니라 2층 신경망인 거죠. 그리고 퍼셉트론은 1층 신경망이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은 단층 퍼셉트론, 얘는 여러 개니까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구분을 하고, 다층 퍼셉트론은 이제 영어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보통 MLP 이렇게 부르죠. 다층 퍼셉트론의 용량으로 따져보면 이 3개를 둘 수도 있죠. 방금 전에서는 우리가 2개로 했는데 G1, G2, G3. 그래서 퍼셉트론 3개를 병렬로 결합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특징 공간을 3개의 결정 직선이 나누는데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하죠. 근데 전부 이 영역을 하나의 점으로 매핑을 하죠. 왜 영역을 점으로 매핑하는가요? 영역을 영역으로 하지 않고 이 지금 빗금친 영역에 있는 모든 점은 전부 A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한 점으로 매핑이 되죠. 왜 영역이 점으로 매핑이 돼요? 활성함수로 계단함수를 쓰니까 그러죠. 플러스면 전부 플러스 1, 마이너스면 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이 점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퍼셉트론을 사용했던 계단함수가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는 거고, 2번째, 3번째, 4번째는 좀 달라요. 그래서 2번째, 3번째를 우리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이렇게 불러요. 시그모이드는 S자 모양을 갖는 함수들을 보통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2개 함수는 계단 함수하고 유사하죠. 유사하고 그 A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화가 급격해가지고 점점 이 계단함수하고 유사하게 돼요. 무한대가 되면 계단함수 똑같아져 버리고. 그리고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그래서 MLP에서는 보통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좀 성능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것은 이제 2차원 공간에서의 계단함수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 얘는 딱 절벽이 형성이 되는데 얘는 부드러운 절벽이죠. 서서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활성함수로 채택을 하면 영역을 점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영역으로 변환을 해줘요. 신경망이 사용하는 활성함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계단함수, 방금 살펴봤던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또 소프트 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 렉티파이어라고 있는데 보통 레루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 50년대 나온 퍼셉트로는 계단함수를 썼고 80년대 나온 다층 퍼셉트로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했고 딥러닝은 이 렉티파이어를 사용을 해요. 레루를. 레루는 훨씬 간단해요. 이런 형태인데 양수 영역은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3이면 3, 8이면 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영역은 전부 0으로 바꿔주는 마이너스 3도 0, 마이너스 8도 0, 마이너스 12도 0 뭐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를 우리가 렉티파이어 함수 또는 레루 함수 이렇게 불러요. 딥러닝이 성공한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레루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얘는 여기서 이제 불연속점도 있고 훨씬 단순하고 부드럽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훨씬 좀 안 좋은 함수로 보이잖아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이 렉티파이어로 바꾸면 학습이 훨씬 잘 되고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성공한 하나 요인, 아주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5장에. 자, 모든 함수가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중요하죠. 도함수를 전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타우 S라고 표기를 하면 1차 도함수는 자기 자신의 값에다가 1 빼기 자기 자신의 값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1 빼기 자기 자신의 값의 제곱을 하면 돼요. 렉티파이어는 더 간단하죠.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냥 0이고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 아이덴티티 펑션이니까 그냥 x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예요. 1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익스크루시브 5와 분류 문제를 푸는 그런 간단한 다층 퍼셉트론을 유도를 해봤는데 이걸 이제 일반화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를 하면 이제 이런 구조가 된다. 자, 입력층을 보면 바이어스 노드가 있고 D개의 노드가 있다. D차원 특징 벡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출력층에 보면 퍼셉트론에서는 출력 노드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C개의 노드가 있다.
그래서 O1, OC까지. 이 C는 그 부류의 개수예요, 부류 개수.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인가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O1, O2, O3 출력 노드 3개가 있는 거죠. 숫자 인식 같으면 10개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방 계산을 했는데 세 번째 노드가 값이 제일 커. 그러면 세 번째 노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은닉층이 있고 얘는 이제 P개의 노드를 갖는데 이 P는 여러분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설정해 줘야 되는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저 P가 크면 클수록 신경망 용량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용량이 커져요. 작게 하면 신경망 용량이 작아지고 그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되게 많아졌죠. 그 매개 변수를 우리가 크게 두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 입력층하고 은닉층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들.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대문자 U1이라고 표기를 하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매개 변수 집합을 U2라고 표기를 하자. 은닉층이 두 개면 어떻게 되냐, 은닉층이. 그러면 총 3개층이 될 텐데, 이 경우는 U1, U2, U3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U1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중치가 되게 많은데, 은닉층의 J번째 노드하고 입력층의 I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를 우리가 이제 소문자를 써가지고 UJI, 그 다음 1번에 속하니까 유첨자 1 이렇게 표기를 해요. UJI 1. 그 다음에 그 출력층의 K번째 노드하고 은닉층의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것은 UKJ2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I에서 J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면 이놈을 UIJ라고 표기하지 왜 뒤쪽 첨자를 먼저 표기하냐, UJI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불만 있으면 뒤집어도 돼요.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표기를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표기해야 나중에 행렬 연산 같은 거 쓸 때 더 편리해요. 나도 책을 쓸 때 한번 뒤집어 볼까 이렇게도 했는데 좀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책처럼 이런 규칙을 따랐고요. U1이 매개 변수가 참 많죠. 그래서 보면 왼쪽에 D 플러스 1개가 있고 오른쪽에 P 플러스 1개의 매개 변수가 노드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바이어스 노드 얘하고는 연결이 없으니까 여기에 D 플러스 1개 이쪽에 이제 P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행렬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U10에 1, U11에 1, U12에 1.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이 바로 뭐냐면 은닉 노드의 1번 노드로 들어오는 가중치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첫 행이죠.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노드, 은닉층의 2번 노드에 들어오는 거고, 이 J번째 노드로 들어오는 이 가중치들을
요 J번째 행에 있는 거예요. J번째 행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뜯어 봐야 돼요. U2도 비슷하죠. U2도. 그래서 행렬의 크기는 P 바이 D 플러스 1. U2는 C 바이 P 플러스 1 크기의 행렬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놈을 이제 일반화시키면, 이제 우리가 사장으로 가면 이게 이제 층이, 은닉층이 1개 또는 2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L개 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하면 UJIL은 L-3번째 은닉층의 I번째 노드를 L번째 은닉층의 J번째 노드와 연결하는 가중치.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입력층을 0번째 은닉층, 그 다음 출력층을 그 마지막, 즉 L번째 은닉층으로 간주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죠. 다층 퍼셉트론의 동작을 수식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O는 fx. x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O가 출력이 돼요. 물론 x는 d차원의 벡터, O는 몇 차원? 아까 불의 개수니까 c차원이죠. c차원의 벡터고, 은닉층에서 F1이라는 매핑이 일어나고 출력층에서 F2라는 매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O는 F1, 즉 F2, F1, X. 합성함수죠. 3층 퍼셉트로는 F3, F2, F1 이렇게 작용을 하죠. 우리가 이놈을 더 깊은 신경망으로 일반화를 하면 L개의 층이 있다. 그러면 FL, FL-1, FL-2, FL-3, F2, F1 이런 합성함수 형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L이 이제 4보다 큰 그런 깊은 구조는 이제 4장의 주제예요. 딥러닝. 이 수식은 우리가 이제 간략화해가지고 표기를 한 건데, 이제 노드 하나하나들을 따져보자. 그 J번째 은닉 노드에서 일어난 연산을 보면 이게 이제 J번째 은닉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집합이죠. 즉 아까 그 매트릭스에서 J번째 행이에요. J번째 행. 그 벡터하고 입력 벡터를 둘이 내적을 한 거죠. 내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다가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MLP를 공부하기 때문에 타우로 계단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나 또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JI라는 히든 노드에서 계산된 값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JI 값을 그 다음 층으로 또 전달을 하고 그 다음 층은 그걸 입력으로 받아서 또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구조죠. 출력 노드에서도 비슷한 연산이 일어나는데 은닉층에서 계산된 G값, G1, G2, Gp를 받아가지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가중치, 그 U2 행렬의 K번째 행의 가중치하고 내적을 하고 그렇게 얻은 오썸을 또 활성함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K번째 출력 노드의 값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K1, 2, C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죠. 이걸 간략하게 쓰면 이런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작을 수식으로 쓰면 O는 타우 U2. 이제 이것은 이제 행렬로 표기를 한 거예요. 행렬 전체로. 이제 이런 표기를 얻을 수가 있다. X가 들어오면 U1이라는 가중치 행렬을 곱하고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U2라는 가중치 행렬을 곱하고 그거에다가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 출력 벡터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제 은닉층을 특징 추출기로 볼 수가 있어요. 특징 추출기로. 은닉층이 하는 일은 원래 특징 공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에 더 유리한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아까 얘 같은 경우 익스크루시브 5와 같은 경우는 원래 특징 공간에서는 선형 분리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놈을 변환을 해가지고 선형 분리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닉층을 특징 추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특징 추출을 우리가 막 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뭐 값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추출을 해요?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요?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피처 러닝, 특징 학습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특히 딥러닝이 되면서 이 피처 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중요해지고 이렇게 됐죠. 사실 그 다층 퍼셉트는 은닉층이 하나 또는 두 개인 데서는 특징 학습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쓰고 그냥 뭐 공간 매핑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게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특징 학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